정치쇼 수요일 2부 3변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법률가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지방선거 후 이제 2주가 지났는데 다들 이제 대세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다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 파란 넥타이 약속이나 한 듯. 그러니까 제 양절 변호사가 파란색 한 건 제가 이해가 좀 되고. 네. 약간 대세에 순응하는 편 아니십니까? 저는 그냥 집에 이 색깔이 보여서 메고 왔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TOP가 이런 걸 메고 다니면 어떡해요. 저는 원래 사실 오늘 티얼스 오브 파게이즘 이런 변절이잖아요. 이쯤 되면은. 저는 원래 이제 빨간 넥타이 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 3변시대도 빨간 넥타이 전 지난 진행자부터 빨간색 메고 오면 너 딱 걸렸네. JP네 TOP네 그런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파란 거 맸는데 아니 넥타이가 빨간 거 파란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색깔이. 제가 다음 주부터 빨간 거 맬게요. 노란 것도 다른 색깔도 있고, 많잖아. 녹색도 있고.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농담. 아니 원래 옛날에 하얀색 와이셔츠는 파란색 빨간색이 제일 예뻐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사실은 예전에 그 최재성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송파을에서 당선된 이분이 대학 학생운동 할 때 말이죠. 집에 그 외양을 보니까 빨간 벽돌로 돼 있기 때문에 너는 아무래도 빨갱이 아니냐 이런 식의 벽돌 다른 색이 뭐 있죠? 추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취재받는데 수사관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그렇게 거예요? 아무래도 보니까 그 빨간 벽돌 집에 사는 거 보니까 사상이 수상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색깔의 모자를 쓰건 넥타이를 하건 그거 갖고 사람을 판단하면 유재석 씨 파란색 모자 썼다가 한번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이고, 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는 좀 되는 얘기입니다. 안 예. 해야죠. 저 그 어쨌든 색깔로는. 약속 다음 주엔 제가 빨간 넥타이. 그러든가 말든가 하세요. 관심 없어요. 빨간색을 매든 노란색을 매든 노타일 하든. 자, 7월에 그렇게 하고 오시기 7월이군요. 바라겠고. 예. 양재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 발인식이 거행됐는데 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소식 접했겠죠. 그 TV는 나오니까. TV 안 모를 수도 있을 본다잖아. 것 같은데요. 모를 수도 충분히. 저도 모르는 네. 쪽에 한 표. 그래요. 아예 왜냐면 네. 뭔가 다른 어떤 뉴스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우연이라도 봐야 하는데 예. 지금 들리는 걸로는 아예 그냥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보기 위해서 다른 뉴스를 넘기다 보면 예. 지금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도 박 전 대통령 관련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보고 싶어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서요. 두 분이 말이죠. 그래서 김종필 전 총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썩 좋지 않았어요. 진짜. 보니까 2007년 그 한나라당 경선 때는 JP가 이명박 후보 쪽에 또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당시에 경선할 때 나는 MB다 뭐 이건 아니었고 네. 그때 아마 중립을 선언했을 거예요. 이제 JP가 당적이 워낙 많이 그때 아마 제 알기로 한나라당 쪽에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중립을 표방했던 거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저 김종필 전 총리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물론 피가 섞인 친인척은 아니에요. 사촌 형부하고 사촌 처제이기 네. 때문에 예. 사촌 형부하고 사촌 처제이기 때문에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친인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치열하게 붙었던 경선에서 중립을 선언하겠다는 얘기는 돌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MB 지지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MB가 당선된 다음에는 후보 확정된 다음에는 MB의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지지자 표명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회창 당시에 이제 전 총재가 예. 출마했기 때문에 충청권표가 좀 흔들릴 거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김종필 전 총리가 MB의 대통령 당선을 지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이제 척을 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예. 또 일각의 얘기는 이 김종필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본인이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정치할 스타일은 아니다. 예. 편견지가 있었죠. 그 최태민하고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뭐 반대했다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예.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이잖아요.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시고 이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배신까지 가기 전까지도 두 사이가 사람이 안 좋았죠. 껄끄러울 사이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 박정희 덕분에 이렇게 정치에 들어왔고 입문을 했지만 사실 영원한 2인자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육사 8기잖아요. 예. 육사 8기까지 하고 그 10기 이후하고 육사가 많이 나눠지는 게 육사 10기부터가 이제 정규 대학으로 바뀌어서 4년제로 바뀌었고 자신의 주위에 있었던 육사
육사 5기부터 8기까지 출신들이 항상 정치적 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견제하기 위해서 11기부터의 하라회를 키웠던 게 전두환 노태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배제됐던 게 김종필 전 총리였고 그래서 뭐 정치인으로 활약을 하는 동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 밑에 있을 때도 한 번씩 이렇게 내가 후계를 잇겠노라는 식의 야심을 드러냈다가 또 깨지고 이런 일이 반복됐고 네. 그걸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고 배웠겠죠. 그러니까 예. 아버지의 정치 스타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따라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두 사람 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JP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버지가 경계했던 인물이라는 것이고 네. JP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로부터 견제를 당했던 입장에서 보면 예. 서로 기본적으로 좋게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부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김종필 전 총리가. 견제가 좀 있었죠. 근데 예. 권력이 2인자 비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2인자인데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주은래 중공이죠. 네. 저 중화인민공화국 예. 저 중국 총리밖에 없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체게바라도 사실은 좀 안 좋은 2인자의 말로는 맞았고 2인자의 그렇죠. 숙명인 거죠. 예, 예. 근데 재밌는 게 김종필 전 총리가 저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탄핵된 다음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버지하고 엄마의 나쁜 점만 골라 담았다. 근데 이게 저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 게 저 유경수 여사의 나쁜 점이 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저 아직 저희가 아는 건 없으니까. 고집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나쁜 점 닮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판단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보수 진영 일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공과가 명백한 사람이잖아요. 혹자는 뭐라고 나누냐면 72년 유신기현 이전의 박정희와 그 이후의 박정희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퍼스트 레이디로서 아버지의 정치를 옆에서 보고 배운 건 유신 이후의 박정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름대로 그 쿠데타를 하고 대통령이 돼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런 약간 긍정적인 측면 때는 본인 학교 다니면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유신되고 와서 독재를 강화하고 인권 탄압 이거만 옆에서 지켜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점을 하나도 못 배우고 예. 단점만 고스란히 배웠다는 것들의 평가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김종필 전 총리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 저편으로 간 김종필 전 총리 명복을 빕니다. 자, 전효영님 다들 너무 멋있습니다. 저도 보는 라디오 켰습니다. 라고 보라고 보는 하셨고요. 라디오. 예, 그 지금 알았어요? 예, 예. 전병진님 김태현 변호사님을 모당 비대위원으로 강추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비대위가 필요한 데는 한 당밖에 없는데. 예, 민주당? 썰렁한 농담을? 썰렁한 재미도 농담을. 없어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예, 예.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했는데 자, 정면 돌파를 택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예고했던 대로 이제 형사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 순서대로 가긴 했는데 예. 이제 좀 이렇게 주목을 할 게 이게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는 거. 고소가 아닌 고발. 네. 예. 그러니까 고소는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게 고소고요. 본인이? 네, 고발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고발입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고발. 네. 근데 이번에 고발한 주체를 보니까 가짜뉴스 대책단이라는 곳이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재명 측이라고 쓰지 이재명 지사가 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 첫 번째 직접 고소를 했다가 만약에 고소한 내용의 허위 사실이면 무고죄로 역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고소한 본인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혹여라도 이거는 그냥 이건 뭐 여러 가지 그 추론 중에 하나니까요. 네. 혹여라도 사실인데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이 되게 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은 빠진 것이 아니냐. 네. 요게 보니까 김부선 씨 입장인 것 같아요. 음. 김부선 씨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내세우지 말고 이재명 본인이 직접 나서라. 네. 이 의미는 나는 자신 있으니까 당신 이거 무고야. 그러니까 당신 직접 나서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이게 이제 김부선 씨의 생각인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일단은 이재명 지사는 뭐 시정에 이제 뭐 도정에 이제 전념을 해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대변인격인 그런 단체에서 정리를 해서 그건 형사 절차를 취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금 지사 간에 계속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딱 이게 진실이다.
예. 이게 딱 거짓이다 이런 게 아직 나온 게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법적 공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양쪽에 뭔가 둘 다 타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언론에서도 왜 그러면 정말로 고소를 안 하고 고발을 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데 예. 첫 번째로 이게 그 명목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익은 아니에요. 법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개인은 이제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명목 자체에서 나왔다시피 이거를 택했던 저 이재명 이제 당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명분이 그거잖아요. 가짜 뉴스가 이런 식으로 퍼뜨려져서 네. 좀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선거에까지 등장했고 정말 토론회에서까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네. 과연 옳은 일이냐. 그러니까 뭐 이게 공적인 걸로 넘어갔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처음에 사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국민 앞에 해명을 가는 과정에서 네. 거짓말했으니까 이게 공적인 문제가 됐다.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공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네. 뭐 저기 나와가지고 뭐 백성원 변호사가 어젯밤에 이상한 짓 했어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네.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럼 해명을 했는데 네. 뭐 거짓 해명이다. 그럼 공적인 문제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구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짜뉴스 대책단이라고 하는 선거 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웠다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쪽에서도 공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대지신문 같은 것들을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면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검찰이 어차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게 되면 네. 정말 대지신문 하게 되는 거고 네. 그 자리에서라도 이재명 당선자가 직접적으로 네.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하면 네. 무고는 거기서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아. 고소 아니라 고발을 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무리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더라도 그거 충분히 가능하죠. 무고죄를 걸 수 있다. 여전히 걸 수가 있죠. 예. 일단 고발 내용이 뭐였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고발 내용은 일단 허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김부선 씨의 주장 같은 게. 예. 그때 보면 2009년 5월 22일에서 24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결식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봉화마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변호사한테 전화가 와서 네. 거기 가지 말고 옥수동으로 와라.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 얘기가 나왔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밀회를 즐겼다. 뭐 이런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허위 사실은 그 결정적인 게 5월 23일 김부선 씨가 얘기했던 그날 비가 왔다고 하니까 5월 23일인데 네. 그날은 이재명 지사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리바이 증명이 되니까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런 건데요. 네. 근데 김부선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 내가 언제 날짜 특정했어? 그리고 내가 언제 그딱 연결식이라 그랬어? 나는 그냥 추모하러 가면 그게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날짜를 특정한 적이 없는데 본인들이 날짜를 특정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알리바이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허위 사실로 만든다. 그리고 나는 그 밀회했다고 한 적 없고 그냥 내려갔다는 거예요. 봉화 가서 기자를 만났고 거기서 1박을 하고 왔다. 근데 난 밀회했다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마치 그 2009년 5월 22일, 23, 24일 중에 하루에 이재명 지사 밀회를 했다고 내가 말한 것처럼 만든 건 이거는 아니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재밌지 재밌어요? 않습니까? 저 너무 재밌어요. 예. 재미없는데. 가장 궁금한 거. 예. 왜 이 타이밍에 이재명 당선인은 이걸 꺼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방선거 때 확 불거지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수그러들었어요. 우리 맨날 하는 얘기죠.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면 코끼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슈가 좀 죽어가는 건데 물론 뭐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했다고 하지만 근데 본인이 먼저 이걸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제 이제 고발도 하고 그 전에 페이스북에 글도 올려서 이틀 동안 이재명 전 당선인 측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긴박하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이재명 당선인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 특성이 나타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돌파하지 피해가지는 않는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이번 사실 민주당 경선 때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해철 의원도 이 문제 꺼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꺼내지 않았겠죠. 왜? 당내 경선이니까. 아마 민주당 내에서 그 생각들은 다들 할 거. 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예전에 저 한나라당 때 MB랑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치열하게 붙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 그때 갈라진 게 한 10년간 지속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은 금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으면 안 된다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선 과정에서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당선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경기지사 재선이든 대선이든 경선 치러야 됩니다. 당내 경선에서. 예. 그 와중에서 이 문제가 안 불거질 것 같아서요. 다음에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왜? 뚝이 이미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당선인 한 번은 털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시기가 언제가 제일 좋으냐? 본인이 지금 힘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제일 저 정점 올랐을 때요. 이때 털고 가는 게 그나마 낫다고 저 판단했을 거고 이재명 당선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전 뭐라고 보냐면 페이스북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페이스북에
그날 글 올라간 거 보면 막 김부선 씨 얘기 막 하다가 마지막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얘기 있어요. 뭐 양지열 변호사 보셨죠? 사람들을 나보고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 꽂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제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네. 칼 꽂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랑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다. 나랑 문 대통령을 억지로 갈라내려라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합니다. 결국 저는 그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당선이 하고 싶은 게 그 얘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본인의 가장 정치적 라이벌은 보수 진영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지지층에서 본인을 비토하는 그런 핵심 코어 지지층. 이걸 뚫지 않으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저는 하고 싶었다고 보고 그 와중에서 김부선 씨까지 가지고 나와서 이번에는 털고 가야 되겠다고 본 건데 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세요. 어제 백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5월 23일로 갔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날짜가?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소문이 이재명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당선인이 뭐 15개월간 미래를 즐겼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5월 며칠 날 만나고 안 만나고 그렇게 중요해요? 그날만 하고 만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스캔들의 주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에 집중할까 이거죠. 지금 김부선 씨가 말했다고 추정되는 여러 이재명 당선인과의 얘기들 중에서 이재명 당선인에 가장 치명적인 두 개예요. 하나는 15개월 동안 즐겼는데 돈 한 푼도 안 쓰다 이거.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니까 그러다 칩시다. 더 심각한 거. 다 김부선 씨 말이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봉하마을 내려가서 참배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가지 말고 옥수동 오라고 그랬다. 이건 그렇죠. 만약에 팩트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역죄입니다. 만약에 팩트라고 하면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 팩트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건 꼭 털고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15개월 동안 뭐 했다 쳐. 그건 아니야라는 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당내 경선에서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 고발장에 보면 모든 포커싱이 뭐 월미도에서 낙지를 먹었네. 광화로 낙지. 그 얘기는 안 나와요. 오직 5월 20일 거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문제는 무조건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그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뭐 그 전에 그런 얘기가 돌았죠.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은 못 찍겠으니 남경필 지사를 찍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남경필 지사도 계속 난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환영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은근히 화답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이재명 이제 지금 지사 입장에서 그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려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문 대통령과의 관계가 우리는 정상적이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아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갔을 때 그 추모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쓰다라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 의미로 관련해서 봐서도. 이제 김부선 씨가 쓴 글이 지난해 2월 26일 페이스북에다가 가짜 총가가 2009년 5월 22일 어디 계셨나요? 당시 제게 또 전화하셨습니다. 내 집에서 만나자고요. 또 고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에 왜 가냐고 옥수동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김부선 씨가 그런 얘기가 아예 없었다라는 것도 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서 근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정치적 어떤 입장과 전혀 별개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려면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시간도 9년 전의 일일 뿐더러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뭐 이게 뭐 공개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뭐 SNS 같은 데서 데이트 날짜 올려가면서 하는 연애가 아니었다라면 뭐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정말 100% 틀릴 수밖에 없는 일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치적 함의 같은 것도 포함해서 그날 꼭 하필 그날만을 이거 뭐 왜 공격하느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 정도를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뭔가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벌이기 시작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뷰라고 했잖아요. 가정적으로 15개월 만났으면 그 중에 하나 얘기 나오고 뭐 나오고 하나면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요. 불가능합니다. 수습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찾은 거고 그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한 걸 찾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제 선거 이게 다짜뉴스 대책단에서 내놓은 게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날 이제 수도권 지역에 비가 0.5mm였다. 예. 그리고 23일, 24일 같은 경우에는 김무선 씨 본인의 SNS 따라더라도 제주도에 가 있었다. 그나마 이제 객관적인 걸로 나올 수 있는 게 그거였고 네. 특정은 지금 소개해 준 페이스북 SNS 글에 따르면 김무선 씨가 그렇게 올린 게 또 많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예. 얘기도 또 안 맞는 얘기가 된 거예요. 해명이 안 맞는 거죠. 네. 자, 방금 전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가정을 하신 거예요. 가정을 하신 거예요. 사실이라면. 김무선 씨 주장에 다 맞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죠. 네. 전제가. 이 반면에 이제 이재명 당선인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맞서고 사실이면 있어요. 사실인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이명 당선 그걸 명백히 할 필요가 있잖아요. 만약에 네. 진짜 미래가 아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일단 5월달에 저 봉화마을 내려가게 못하게 하고 내가 옥송 오라고 이것도 아니라는 것도 필요성이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김무선 씨 말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는 벗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백성원 변호사님 네. 앞으로 수사 어떻게 전개될 것 지금 같으세요?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김무선 씨가 더 불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저기 어디선가 사진 찍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이재명 씨가 찍어준 거다. 뭐 네. 이러면서. 네. 근데 정작 반대쪽에 이재명 당선인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그런 김무선 씨 독사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면야 예. 얘기가 완전히 바뀌겠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이미 나왔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진실이더라도 증명이 김무선 씨 입장에서 증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최정치 쇼 3부 넘어왔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 의견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은영님, 사법농단은 국정농단보다 더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라고 하셨고 7489번 쓰시는 분, 법을 집행하는 자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정말 한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라고 하셨고 5793번 쓰시는 분, 또 촛불을 들어야 합니까? 결국 국민이 나서야 합니까? 아직도 사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라는 의견 보내셨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이슈를 겨냥하고 있는지는 다 아시겠죠.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 PC가 훼손됐다. 이런 이슈와 관련한 건데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검찰에서 대법원으로 공을 넘겼죠. 자료 네. 좀 이미 제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출을 받았는데 네. 이제 뭐 그 특조단에서 조사했던 거 문건 뭐 410개 정도 주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PC하고 그다음에 박병대 그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PC가 디가우징이라고 해서요. 디가우징 어렵죠. 네. 이제 이거는 복원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 저기 자기장을 이용해서 완전히 안에 내부를 다 파괴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 디스크를 CVID 한 거. 네. 맞네. 오. 야, 이거 좋은데요? 예, 하드 예. 디스크를 CVID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에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통상 이제 대법원에 있었던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퇴임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하는데 요게 시점이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이면 이제 그 뭐 법관 사찰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올 시점이다 보니까 예. 뭔가 숨길 게 있어서 결국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 또 고민이 빠진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아마 이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예. 이게 이제 검찰에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들어가서 이제 그 뭔가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낸 거 가지고 택도 없다는 입장이에요 검찰은. 예. 근데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누가 결정하나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결정하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검찰이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냈는데 법원이 거부하면 그 압수수색 영장 그 판단하는 판사로서도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요 발부하면 네. 법원 내부에서 배신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야 이거 진짜 해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대법원에서 협조해서 다 밝힌다 그러더니 네. PC도 다 뭐 지금 CVI 돼버리고 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디가우징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10월입니다. 작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되고. 네네. 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되고 한참 이제 블랙리스트 재조사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던 시점이었는데 네. 저는 모르겠어요. 원래 디가우징을 했는지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업무 처리 절차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쓰던 거를 넘겨주면서 PC를 정리한다는 정도까지는
가능하죠. 네, 그렇죠. 가능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게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비밀 관련 문서들이 들어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는 있을까?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어쨌든 공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컴퓨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정리하고 포맷하는 것도 사실 이상하긴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법원에서 주고받는 정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들이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관련 서류 자체가 일체가 공개되는 거나 최소한 보존했다가 몇십 년 지난 뒤에 비밀이라도 할지라도 그렇게 공개되는 게 원칙이지 예. 그거를 없애는 게 원칙이라고 봐야 될까? 그것부터가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기업이라든가 민간인이 디가우징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뭐 이게 영장이 안 나올 사안일까요? 네. 그 떳떳한 게 있으면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떳떳한 게 있었다라면 떳떳하면 만약에 정말로 뭔가 아무것도 없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남겨뒀어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네. 정말 상식하고는 아무 맥락이 없는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 검찰은 뭐 디가우징 했든 말든 갖고 와야죠. 껍데기 고찰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 복원해보겠다는 거예요. 디가우징하면 복원이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예. 뭐 복원이라도 하나라도 해보겠다는 거죠 검찰 네. 입장에서 뭐 하나 예. 잡고 싶은 거죠. 예.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그렇죠. 사실은 어디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뭐 복원에 거기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뭐가 있을지 모르. 저는 검찰이 원하는 핵심적인 건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재판 거래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그 재판 거래 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예. 사법행정권 남용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재판 거래. 야 이거 판결을 이렇게 바꾸자. 이걸 문서로 남겨놨을 가능성은 낮지 않고 바보도 그래 남겼겠습니까? 네. 구두로 이렇게 했겠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양승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의 그 컴퓨터 디가우징한 걸 100% 복원한다 하더라도 그 재판 거래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저는 핵심 증거 거기 없을 거라고 보는데 설사 예.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문서로 남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 보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 복원하고 싶죠. 예. 그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건 뭐 검찰 입장은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근데 디가우징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하드디스크를 못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용물 훼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게 통상적인 절차라는 걸 하려면 폐기 처분하는 게 맞다라는 것들도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법령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뭐 김태현 변호사는 뭐 의심스러운 자료가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했지만 아니요 말했던 것처럼 뭐 대놓고 재판 거래했다라고 거기다 써놓지는 않았겠지만 예. 누구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정도는 최소한 나올 수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직접적으로 당시 대법관들을 조사를 안 하더라도 그럼 그 뭐 보고서를 올린 사람이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이 불러서 조사할 대상이라도 특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라도 막아야겠다. 그만큼 절박했다. 이걸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유사한 기계를 잘 알아요. 디가우징 기계가. 그 예전에 라디오 방송사에서 네. 그 이레이저라고 불리는 건데 그 이제 올려놓고 지 하면은 이게 지워지는데 테이프, 네. 릴 테이프를 갖다 아. 올려놓고 지 누르면은 지워지는데 그걸 다시 틀어보면은 다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틀면은 왜 이게 조금씩 남아요. 조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거라도 한번 뒤져보겠다는 게 검찰의 의도인 것 같은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김영심님이 일반 회사에서는 퇴직할 때 컴퓨터 그대로 반납해야 합니다. 인수인계도 해야 하고. 아니, 그 당연하죠. 여기는 일반 회사보다 더 엄격해야 될 것이고 일반 회사라는 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의 공무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맡겨놓은 물건인 거거든요. 그렇죠. 엄격히 예. 따져서. 예. 엄격히 따지면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튀겨버렸다? 이건 튀긴 거거든요. 튀긴 거예요. 튀긴 예, 거죠. 튀긴 글자 거죠. 그대로. 예. 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포맷을 했다면 이해가 가죠. 포맷을 했다면 전임자가 했던 일들 중에 그래도 이제 약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냥 포맷하면 그건 우리가 아는 뭐 디지털 포렌식이 아니면 복원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이제 디가우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튀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건데 네. 못 쓰게 만들어버릴 거면 버리죠 그냥. 왜 그냥 못 쓰게만 만듭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일단 뭐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했던 것처럼 재판 거래했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있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국민들이 봤을 때 불편한 내용들.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찰이나 또 법관들 사찰이나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의 지시 보고들이 있을 가능성은 있죠. 재판 거래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네, 다른 것들이 나중에 드러났을 때
굉장히 또 논란이 될 만한 아니 것들. 최소한 그러면 그 업무 인수인계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에 관한 자료라도 좀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싶어요. 예, 뭐 예. 어떤 서류들이 왔다 갔다 했었고 재판 기록은 원래 법원 서류들 같은 경우는 다 저희도 보관하거든요. 예, 예, 의무적으로. 예. 예. 그런 거라도 남아 있으면 그거라도 주면서 대신 이건 컴퓨터는 튀겼지만 출력해 놓은 건 보관해 놓은 건 있다라고 그래서 줬을 텐데 그것도 안 준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예예예 예. 지난번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 디가우징 된 겁니다. 그죠? 네. 그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야 다 서류를 다 협조할 거야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협조가 잘 안 된 거잖아요. 검찰 협조에서 보면 예. 이게 뭐냐라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은 대법원장이 바로 직속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청와대 비서실 같은 거죠. 예, 쉽게 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일선 법 재판하는 업무가 아니라 굳이 이제 비교하자면 그 정도로 가깝다는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취임한 지가 한 1년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아직 장악을 못하는 건지. 왜냐하면 대법원장의 말에서 볼 수 있는 의지하고 지금 반대로 가는 거니까. 실제로 지난번에 디가우징 했을 때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에서 디가우징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하기 전에 야 빨리빨리 해 이러면 모를까. 네. 그게 아니고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 디가우징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 상황이 파악이 됐으면은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장 분노를 해야 근데 해야 돼. 되는데 이게- 그걸 제가 그러니까 제가 단정한 저는 알 수가 없죠. 예. 장악을 못하는 건지 음. 아니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어차피 사법부 조직의 일원이니까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네. 조금 주저하고 조금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음. 그건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네. 어느 쪽인가는 재판결에 모르겠어요. 관련된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법원 구성상 어떻게 보면 뭐 지난 정권에 유리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체계가 지난 9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졌을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검찰이나 다른 공무 조직과 달리 법원은 이 의도적인 장악, 수장 한산에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장악되고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이걸 들어서 역설적으로 또 이제 법원에서는 지금 대법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우리 법원은 이 법관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것들이 지극히 존중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장악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세분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 작심을 하고 하급 심판사들을 장악하는 것과 실제 상층부의 법원 내 권력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장악하는 부분하고는 또 다른데 김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대법원장이 한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쉽게 장악이라는 게 되는 조직일까? 그건 저는 제가 의아해요. 그 말씀을 왜 저도 이제 안 해봐서 모르는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선 법관들한테까지 그게 안 가죠. 대법원장 하나 바꿨다고 일선 법관들의 법관으로서 양심 어떻게 자주유지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저 지방에는 지원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장악이 안 될 텐데 법원행정처거든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랑 밀접한 조직입니다. 대법원장 그 휘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착 취임하고 인사이동하면서 법원행정처에 있었던 기존 사람을 다 내버리고 새로 물갈이를 했다고요. 예. 물갈이를 했을 때는 당연히 본인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 할 수밖에 없어요. 법원행정처라는 조직 자체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이 수사에 협조가 안 됐다는 게 과연 무슨 시그널인지 그게 제가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악을 진짜 법원행정처를 일사불란하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명이 먹히는 그런 조직으로 아직 세팅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어쩔 수 없는 판사이다 보니까 몸을 좀 수그리는 건지. 그러니까 뭐 국민들은 기대하는 바가 뭐 검찰이 달라고 하는 자료 다 주겠다라고 한 약속 이행만이라도 제대로 하길 바라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지금 상황은요. 그런 국민적인 기대 내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 내지는 그런 여론들 나빠진 여론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검찰하고 법원이 자정 능력이 없다라는 게 한편,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 법원인 거죠. 한 번 더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악을 못했건 아니면 그 안에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정도의 법원 내 기존 세력이 있든지 간에 그건 모르죠. 근데 안 돌아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럼 손대야죠. 손대야 되는데 누가 손대야 될까요? 검찰 법원만으로 지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어쨌든 그 디가우징 된 그 자료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이 수사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뒷말이 남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다 봤는데 진짜 재판관이 없다. 그럼 완전히 클리어 되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 결과 재판관이 없는 걸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야 이거 봐 그 그때 하드 디가우징에서 그 다 디가우징에서 못 밝힌 거 아니야.
이렇게 뒤끝이 남을 거고, 그죠? 예. 그리고 뭔가 있는데 정말 발견 못했다고 하면 그거 그대로 또 뒤끝이 남을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 이 수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좀 네. 뒷말은 남게 생겼어요. 예. 완벽하게 다 들여다본 게 아니니까. 자,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제 검찰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해야죠. 영장 청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원이 그렇게 강조하듯이 법원 그 사법부 개개인의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조직이라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발부를 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7432번 쓰시는 분. 국정농단도 남겨놓은 것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엔 다 나왔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하겠죠.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변 시대의 아이템이 떨어질까봐 곳곳에서 지금 막 네. 액션을 취하고 계십니다. 설을 다 못해요. 지금 막 쏟아내고 있어요. 자, 이인규 전 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한테 모든 책임을 다 돌렸습니다. 이른바 논두렁식의 사건. 예,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인규 전 중수장이 이 조사를 피해서 미국으로 도피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 좀 나왔었죠. 예.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뭐 사진하고 이렇게 제보 같은 게 어디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그 전에 네. 도피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도피라고 제가 단정하진 않고 근데 언론들이 다 도피라고 예. 표현을 본인이 해가지고 외유라고 하죠.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하는 본인은 거고. 외유고 네. 언론은 가족들이는 도피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예. 본인이 나는 도피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뜬금없는 시점에 아하. 이거 사실 본인이 과거 했던 주장을 거의 도돌이표로 반복하는 겁니다. 나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논두렁 시계 뭐 시계를 뭐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나는 그런 거 언론에 풀이고 뭐 그런 거 한 적이 없고 그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이 요구했는데 우리가 거부했다. 이런 취지의 그 다시 변명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에서도 좀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과거사 진상조사위에서 이거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진상조사에서 조사하고 사실관계 확인한다는 건 어차피 처벌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하다못해 조금 전에 얘기하고 있었던 우리 법원 뭐 지금 사법농단 사태 이런 부분들까지 뭐 이제 정말 신경 쓰기 많아서 이건 완전히 뒷전으로 밀렸는데 다시 이걸 또 조사해야 될 상황이 지금 도래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결국 그 이유인 것 같아요. 나 도피한 거 아니거든. 나는 와서 조사받으면 받을게. 네. 근데 그러려면 그냥 가지 마시지. 조사 그때 한참 하고 할 때 받으시면 되는데 그때 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검찰 조직에도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이제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뭐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론에 흘려서 이용을 하자는 얘기를 듣고 뭐 욕설까지 할 만큼 굉장히 반발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딱히 첫 번째로는 근거가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예. 말씀뿐이지.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별 왕래도 없던 국정원장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사에 관해서 이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 전에는 뭔가가 주고받다가 좀 단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야 이것까지는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사이였을까라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왜 꺼냈는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무래도 뭐 도피했다는 설이 구구하고 또 미시 USA한테 포착이 됐고. 네. 아니 그래서 도피했다는 말을 듣고 말지 차라리 지금 와서 어차피 100%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걸 가지고 굳이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 말씀을 꺼내셨을까요? 언론 노출증에 아니 그건 좀 언제까지 그 도피든 외우든 언제까지 뭐 외고 있었어요. 한 번은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예, 싶어서? 동의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언제까지 저 외국에 있겠어요. 그 여행이든 도피면 도피는 외우면 외운 대로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진작에 들어오는 게 낫지. 그 괜히 또 구구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만 저는 날. 이런 얘기를 할 거면 네. 귀국길에 오르는 비행기 타기 직전에 던져놓고 나 지금 조사받으러 갑니다. 차라리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서 지내면서 그냥 던져만 놓고 간다는 게 좀 조사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전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네. 보세요. 우리가 이것도 잘못하면 또 제가 이제 악플, 예전에 한번 악플로. 이 아이템이 나왔을 때 그냥 악플이 폭발해가지고 전 진행자랑 박지훈 변호사 했을 때 네. 쟁점 두 가지. 첫째, 그 보도가 팩트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허위 사실이면요. 그 KBS나 SBS잖아요. 네. 여기 SBS지만 네. 허위 사실 문 닫아야 됩니다. 방송국.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예. 아니에요?
뭘 또 네. 방송국을 문을 닫을 아니 정도 허위 사실이면 일단 그걸 다 먼저 알면서 했다면? 전제 허위 사실인데 허위 사실을 진짜 고의로 허위인데 그거를 유포했다면 그럼 방송 문 닫아야죠. 구속돼야 되는 거고 사람들. 근데 네. 그거부터 전제를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이인규 중수부장의 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인규 중수부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내용을 요약드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시계 받으셨죠? 생일 축하로 피아제 2억짜리 시계. 저 박연차 회장의 그렇디다라고 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KBS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럼 그 시계 어디 있으니까 증거를 제출해서 그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 기록이 돼 있다고 해요. 지금 보존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이게 이인규 중수부장의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자체는 허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뭐 그게 뭐 문제 삼다는 게 아니라 왜? 이인규 전 중수부장 입장에서 그걸 지금 거짓말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참여했던 문재인 변호사가 지금 대통령이십니다. 예. 그죠? 예. 그리고 피신 조사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거짓말하기는 굉장히 그건 목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팩트라고 봐요. 그리고 예전에 저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당시 변호사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잖아요. 받은 건 맞다. 나 다만 그렇게 고가 시기인지 몰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 입에서 받은 걸 내가 나중에 알고 논두렁에 버렸다는 말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팩트라고 봐요. 허위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진실이라도 이게 이렇게 대통령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로 흘러나온 건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가 아니냐. 근데 이건데 그래서 이건 사실 판단이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피의 사실 공표죄 적용이 맞느냐,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켜야 되느냐 부분. 이게 사실 왜 이게 제 말씀 드리냐면요. 이건 제가 제 반성일 수도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할 때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많은 걸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한 게 그날 저녁에 단독 기사 나온 적도 굉장히 많아요. 전 진행자 있을 때 백병으로 잘 알 거예요. 그럼 저도 사실 물론 저는 검찰 아니지만 저도 그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 알 권리에 처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또 하나는 이제 망신주기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사안을 냉정하게 보자고요. 뭐 누구를 두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명박 도덕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 얘기 나왔을 때 저 능인선언 지광생도 2억 줬다. 그 얘기가 사실 이제 어느 언론 어딘지 제가 정 기억나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검찰 쪽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됐냐면 사람들이 야 너무한 거 아니야? 교회 장로인데 스님한테도 2억을 받아?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럼 피의사실 공표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에 처해서 인정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다 팩트로 나온 거 아직까지 재판에서 유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어차피 수사 결과에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공소장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거에서 가장 좀 전제 조건에 좀 달라지는 게 지금 능인선 지광스님과 관련된 부분은 재판 중이지만 피의 사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말씀은 피의 사실에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국정원과 검찰에서 밝혔다. 그러니까 이거를 혐의 사실로 할 만한 사안이 안 됐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팩트거든요. 그 부분은 다르죠.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죄가 되려면 전제가 피의 사실 뇌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그러면 이거라도 언론에 흘려서 얘기를 하자라는 게 문제점이었다는 거죠. 글쎄요. 그때 당시에 뭐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예. 나중에 할까요? 예. 우리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 자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쓴 책에 보면은 뇌물로 받은 1억 원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갖다 버렸다는 논두렁 시계 소설이라고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밝힌 부분이 명징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뭐 그런 또 김태현 변호사님의 견해도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허위 사실을 하면요, 진짜 그건 책임져야 돼요. 허위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이 조서에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SBS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을 때 분명히 이게 이제 검찰 측을 통해서 취재원에서 그렇죠. 했다라는 게 나왔고 이제 취재원 보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방송국 입장에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더라도 믿을 수밖에 없고 내부 조사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나온 건 맞다라는 거죠. 이인규 중수가 얘기했다면 조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문재인 와서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자체에 대해서는 소설, 허구의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뭐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정열 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법원 내부를 모르는 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추측이 난무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 연결하자고 그랬잖아요. 나오시라니까. 이정열 변호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신 김에 다음 주에 사비연 시대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뭐 해봤나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빠질게요 그냥. 별 말씀 다 하세요. 다음 주에 나오시고 우리 법원 속사정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실 우리 이정열 변호사님 다음 주에 반갑게 환영하며 맞을 테니까 꼭 나와주시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양재열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변 시대 마무리하면서 전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